이번 시간은 신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출혈이 일어나면 순환계는 여러 가지 적응 단계를 이루게 됩니다. 출혈과 혹은 탈수와 같이 우리 몸의 체액량이 감소하게 되면 실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순환의 문제는 순환이 느려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맥 환류가 감소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때 정맥 환류는 감소될 것이며 혈압은 당연히 떨어질 것입니다. 혈압이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교감신경의 흥분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감신경의 흥분에 의해서 각각 장기로 들어가는 저항혈관들의 수축 또는 이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뇌나 관상순환이나 혹은 골격근으로 지나가는 혈액량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혈관이 확장되는 현상을 갖겠지만 그 외 나머지 콩팥이나 즉 신장이나 소화기계나 피부로 지나가는 혈관들은 수축작용이 일어납니다. 즉 콩팥으로 지나가는 혈관의 수축작용을 통해 콩팥 즉 신장의 혈류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이 감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혈류가 감소하면 그 신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일단 우리가 이 그림에서 설명한 대로 말을 하자면 콩팥으로 지나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변의 양이 감소할 것이며 밖으로 배출되는 체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는 작용을 보일 수 있는 더 이상 혈압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몸에서는 혈압에 대한 조절 기전이 활성화되어서 혈압을 조절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혈압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는 그 다음번 심장이 모아서 혈액을 또 고스란히 온몸으로 순환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는 최소의 소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체액량을 최소로 감소하고 우리가 모을 수 있는 혈액량을 최고로 만든 다음에 혈압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높여주는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우리 몸은 체액량이 감소해도 일어난 혈압 조절의 항상성의 기능 조절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신장이 할 수 있는 기능은 바로 체액량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체액량의 노폐물을 제거하죠. 소변을 발생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용이 일어나고 체액의 전해질의 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밖으로 내보내어지는 소변의 양을 조절하면서 체액량을 조절하는 그래서 조절기전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바로 항상성의 조절기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콩팥의 경우는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적혈구의 조혈인자를 분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구세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신장의 기능이며 신장의 경우는 비타민 D의 흡수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의 활성화를 통해 실제 우리 몸에 혹은 체액량에 혹은 혈액 안에 혹은 뼈에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게 됩니다. 콩팥의 경우는 포도당이 아닌 지방이나 단백질을 통해 새로운 당을 만들어내는 당 신생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당장 포도당이 필요할 때, 그러나 포도당이 우리 몸에 남아있지 않을 때는 콩팥을 통해 당 신생 과정을 통해 포도당이 새롭게 만들어짐으로써 포도당을 새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콩팥의 경우는 복막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간의 위치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신장이 왼쪽 신장보다 좀 더 아래에 위치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신장에서 형성된 소변은 이렇게 요관을 통해 방광에 저장이 되었다가 요도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요도의 경우 길이는 보통 남성의 경우는 약 20cm 정도 차지하고 여성의 경우는 4에서 5cm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노출의 길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는 요도암에 걸릴 확률이 좀 높은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를 갖고 있으며 방광의 소변을 저장하고 있다가 방광에 저장한 소변을 부교감신경 작용에 의해서 소변 배설량이 증가하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면 방광이 수축을 하고 방광과 요도가 이어져 있는 여기 삼각근이 있습니다. 삼각근이 이완작용을 통해 방광의 수축, 삼각근의 이완을 통해 소변이 밖으로 많이 배설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지 않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방광은 계속해서 이완될 수 있는 수축작용이 아닌 반대로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게 됩니다. 신장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의 구조는 신장은 단면으로 잘라봤을 때 이와 같이 신장의 피질 혹은 겉질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신장의 수질 혹은 속질입니다. 신겉질과 콩팥의 겉질과 콩팥의 속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수질에는 피라미드 모양의 이렇게 연 모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끝이 바로 신유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신배로 개고 나가게 됩니다. 소신배가 모여서 대신배를 이루고요. 대신배가 된 다음에 신우를 거쳐 그 다음에 요가 안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과정을 통해 소변이 배설됩니다. 그래서 겉에서부터 피질, 수질, 즉 겉질, 속질, 신유두, 소신배, 대신배, 신우를 통해 요가 안으로 빠져나가며 이 신장의 단면으로 잘라보면 여배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때 소변을 만드는 가장 소변의 형성의 최소 단위를 이와 같이 네프론이라고 설명합니다. 네프론은 신장의 구조적 기능 단위입니다. 소변을 형성하는 가장 최소의 단위라고 설명할 수 있고 한쪽 신장에는 약 100만 개 정도 존재하게 되며 나이가 들거나 혹은 질병이 발생하면 그 수가 매우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네프론은 약 15%만 있어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소변을 배설하고 체액량을 조절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몸의 활동량이 많아집니다. 대사량이 증가하고 우리가 특정한 직업을 갖고 특히나 운동선수의 경우는 활동량이 매우 평상시에도 많은 그러한 조건의 몸의 움직임을 갖기 때문에 이 콩팥의 기능은 약 갖고 있는 네프론의 30% 정도는 필요한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네프론은 신소체와 신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신세뇨관, 관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세뇨관은 혈관으로부터 여과된 체액의 이동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세뇨관을 지나가는 모든 액체를 여과액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여지는 첫 번째 보몬 주머니, 보몬 캡슐이죠. 여기서 여과된 여과액이 세뇨관을 따라 흐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여과된 체액의 이동 경로를 보몬 주머니에서 그리고 근위세뇨관,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근위세뇨관, U자 모양의 헬레골이, 그런 다음에 멀리 원위세뇨관, 원위세뇨관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헬레고리의 후반부와 그리고 집합관의 전반부가 만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집합관으로 이어진 다음에 요관으로 들어가서 소변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면 소변으로 발생하지만 이 관을 따라 모두 흐르는 액을 여과액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신세뇨관, 근위세뇨관, 헬레고리, 원위세뇨관, 집합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합관은 신유두로 모아집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유두에 모아지면 그 다음에 소신배, 대신배, 신우, 요관을 따라 방광으로 이어져서 소변으로 저장이 됩니다.
신소체와 신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소체는 여기 봄원주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소체는 보험원주머니와 봄원 캡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봄원주머니에 여기 이렇게 삐죽해서 보여지는 이 날카로운 빨간색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사구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구체는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 보면 들어갔다가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싸고 있는 게 바로 봄원주머니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들어갔다 나가는 이 혈관을 바로 사구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을 묶어서 바로 신소체라고 설명하고, 이 신소체가 하는 것은 바로 들어갔다가 나가는 혈액의 혈장을 가지고 여과, 즉 이렇게 세뇨관 방향을 향해 여과시키는 기능을 해서 신소체의 주된 기능은 여과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여기 근위세뇨관, 헬레구리, 원위세뇨관, 집합관의 특징은 바로 여과액이 지나가면서 필요에 따라 재흡수도 하고 분비도 하고 배설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관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네프론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질 네프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질 인접 네프론이 있습니다. 피질 네프론은 신장을 따라 단면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겉질이죠. 피질에 위치한다고 해서 피질 네프론이고, 안쪽에 존재한다고 해서 이것을 수질 인접 네프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의 구조, 즉 사구체와 그리고 봄원주머니, 그리고 신세뇨관의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특징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각각 기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네프론의 신소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혈관 다발인 사구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봄원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신소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여과 기능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피질 네프론과 수질 인접 네프론에서 모두 다 일어나는 그러한 특징을 갖지만, 실제 피질 네프론과 수질 인접 네프론의 퍼센테이지가 다르게 분포합니다. 전체 네프론의 약 80에서 85% 정도가 피질 네프론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원심성 세동맥, 즉 세뇨관 주변의 모세혈관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굉장히 혈관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네프론이 세뇨관을 감싸면서 이때 일어나는 현상은 여과된 액체의 재흡수와 배설에 관여하는 소변을 형성하는 그러한 역할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즉 여과, 그리고 많은 재흡수, 그리고 그 재흡수를 통해서 소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과 기능이 발달되어 있다. 소변을 형성하지만 소변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바로 이 수질 인접 네프론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질 인접 네프론은 전체 네프론의 약 15에서 20%밖에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원심성 세동맥, 즉 나가는 날세동맥입니다. 즉 사구체랑 연결되어 있는 나가는 동맥에서부터 분지된 세뇨관 주변의 모세혈관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느냐, 이렇게 수질 깊숙이 분포되어 있어서 헬레고리를 따라 같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헬레고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세혈관과 이들의 관계는 물질을 내보내고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구체와 봄원주머니를 만든 다음에 근위세뇨관을 따라 여과액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헬레고리로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U자 모양으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갑니다. 하행각으로 내려갔다가 상행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하행으로 내려갔다가 상행으로 올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반류라고 합니다. 방향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방향으로 꺾여서 다시 터닝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행각에서는 처음에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다가 올라가는 상행각에서 벌어집니다. 이 상행각에서 여과 액이 수질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어떤 게 빠져나가느냐? 나트륨이 주가 되어서 수질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반류를 통해 올라가는 상행각에서 첫 번째 나트륨이 수질로 이동을 하면 그것은 바로 수질의 삼투 농도를 높여주는 작용입니다. 수질의 삼투 농도를 높인다는 걸 바로 이 삼투 농도가 높아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높아진 삼투 농도에 따라서 두 번째 내려가는 하행각에서 무엇이 이동을 하느냐? 수질 쪽으로 물만 이동을 합니다. 물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물만. 그러니까 순수하게 물만. 그 삼투 농도에 따라서 물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과액이 물만 빠져나가게 되면 여과액 자체의 삼투 농도는 일단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꺾여서 올라갈 때 세 번째로 또 나트륨이 수질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이 한 번 꺾여서 올라가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상행각이 나트륨 이동, 그 다음번 내려올 때 하행각이 물만 이동, 다시 그것에 의해서 올라가는 상행각이 나트륨 이동. 그럼 다음번도 내려오는 것이 물만 이동. 나트륨 물, 나트륨 물, 나트륨 물.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수질의 삼투 농도를 이용해서 물을 빼고 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소변이 굉장히 진하게 농축될 것입니다. 즉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변의 양이 매우 줄어드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반류의 현상이 한 번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사이클을 돌면 그 다음번의 사이클을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증폭 현상을 보인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반류 증폭이라고 설명을 하죠. 수질 인접 네프론의 특징, 헬레고리를 이용합니다. 헬레고리의 반류 증폭을 이용해서 수질의 삼투 농도를 높입니다. 그로 인해 소변의 농축 과정에 관여한다 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헬레고리가 이렇게 반류 증폭을 통해서 삼투 농도를 이용해 소변을 농축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소변이 굉장히 많은 양이 희석된 상태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즉, 첫 번째 단계인 여기 나트륨이 이동을 하는 것부터 망가지기 시작을 하면 헬레고리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반류 증폭이 일어나지 않으며 수질의 삼투 농도가 높아질 수 없고 그로 인해 소변이 더 이상 농축될 수 없는 희석된 소변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피질네프론은 이 정도 분포합니다. 수질인접 네프론은 매우 소량입니다. 피질네프론은 바로 이 사구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개수라도 피질네프론이 훨씬 더 개수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 사구체가 할 수 있는 여과의 기능이 이 피질네프론에서 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 여과 이후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재흡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소변이 만들어질 때 그 다음에 수질 인접 네프론은 소변을 농축시키는 과정에 마지막으로 관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피질 네프론과 수질 인접 네프론이 함께 어우러져서 소변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인 여과, 실질적인 농축 과정이 각각 다르게 쓰여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피질 네프론의 경우는 여기 세뇨관 주변에 모세혈관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수질 인접 네프론의 경우는 수질의 삼투 농도와 물의 농도가 계속 수질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여기 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레고리 주변에 이렇게 혈관들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소변을 형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여과와 그리고 제흡수와 분비와 배설에 따라갑니다. 여과, 그리고 여과되는 물질들이 일부 제흡수가 되고 분비 과정을 거쳐 형성된 다음에 다시 배설되는데, 이때 사구체의 여과는 바로 지나가는 혈액 중에 혈장의 20%가 여과됩니다. 여과액이 된 다음에 신세뇨관을 따라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주행을 합니다. 여과액의 대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다시 신세뇨관 주변의 모세혈관으로 재흡수가 되는데, 이때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대부분 재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뇨관 주변의 모세혈관으로부터도 분비가 됩니다. 그 이유는 20%만 여과되고 나머지는 다시 혈액을 타고 돌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시 이제 분비 과정을 통해 내버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분비 과정을 통해 내버려지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수소이온을 포함한 산성의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이 콩팥의 작용을 통해 pH를 조절하면서 여과의 기능을 제대로 뒷받침해 줘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떤 물질의 콩팥을 통한 배설량은 바로 이와 같이 여과된 물질의 재흡수를 빼고 그리고 다시 분비량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배설량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과된 것에 재흡수를 빼고 다시 분비량이 더해져서 배설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겠죠. 먼저 사구체에서 일어나는 여과는 사구체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토리관이라고 하죠. 토리주머니. 이 토리주머니에서 토리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현상을 우리가 여과라고 하는데, 이때 고문주머니로 이동할 때는 혈장의 단백질을 제외한 혈장의 모든 성분들이 골고루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100%가 아니라 지나가는 혈장량의 약 20%가 지나간다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여과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들어가는 구심성 세동맥과 나가는 원심성 세동맥, 우리가 해부학 시간에 들세동맥과 날세동맥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들세동맥, 들어가는 세동맥, 들세동맥과 날세동맥을 눈여겨서 살펴보면 들세동맥의 굵기가 날세동맥, 즉 원심성 세동맥의 굵기보다 훨씬 더 굵다는 걸 주목해 봐야 합니다. 동시간대에 지나가는 혈액량으로 따져보면 이쪽 구심성 세동맥의 혈액량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나가는 날세동맥, 즉 원심성 세동맥의 혈액량은 줄어들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여기 사구체에 걸리는 사구체 모세혈관은 상대적으로 압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구체에 높은 압력이 걸리면서 그대로 사구체에 정수압이 형성이 되는 거죠. 정수압. 자, 그렇다면 여기 신소체에서 일어나는 여과는 사구체로부터 보먼주머니로 혈장이 이동하여 여과액이 되는 과정이 바로 여과라고 설명을 합니다. 혈장은 사구체 모세혈관에서 내피세포를 통과하고, 그리고 기점막, 그리고 족세포, 여기 발돌기세포라고 합니다. 발돌기세포 사이사이로 이렇게 통과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여과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때 여과 장벽을 넘어가야지 여과가 되는데, 여과 장벽을 이루는 이 통과 구멍은 실제 혈장의 단백질보다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단백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기적인 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혈액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쉽사리 통과할 수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서 단백질의 여과를 막는 그러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지나가는 혈액을 심장이 분당 5리터를 뿜어냅니다. 기본적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콩팥으로 지나가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 중에 20%만, 그러니까 1리터만 콩팥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과되는 물질은 지나가는 혈장량의 20%인데 혈장은 이 1리터 중에 약 600ml만 혈장으로 설명합니다. 즉 60%라는 거예요. 600ml가 혈장입니다. 그 중에 몇 프로? 그렇죠. 20%가 지나가니까 600을 20%로 계산해 봅시다. 그럼 몇이 나올까요? 그렇죠. 약 120 혹은 오차 범주를 사용하면 125ml per min이 나오는 겁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여과율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과율을 계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실제 이 여과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레아틴이라는 물질, 100%의 여과 습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 빠져나가면서 동반된 물의 양을 우리가 여과액으로 계산을 해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정수압이 필요합니다. 사구체의 정수압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사구체의 정수압은 밀어내는 힘을 갖지만 반대 방향으로 사구체 내에 교지삼투압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나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오히려 마이너스의 계산법이 이루어지고요. 고몬주머니 안에도 여과액이 이 관을 따라 금방 빠져나가지 않으면 고몬주머니 안에도 정수압을 형성합니다. 이 정수압 자체는 오히려 이렇게 들여보내려고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하니까 얘도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순여과압이라고 여과에 관여하는 순여과합, 그러니까 여과가 잘 되느냐 라고 설명하는 그 순여과합을 계산하려면 정수압 빼기 사구체 교지삼투압 빼기 고몬주머니의 정수압으로 순여과합을 만들 수 있으며 순여과합이 올라가면 그렇죠. 여과가 잘 이루어진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이미 좀 전에 계산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레날 플라즈마 플로우, 즉 혈장량이 분당 600ml이고 이 중에 약 20%를 계산하면 자, 이 정도의 계산법이 나오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지나가는 혈장량이 20%만 여과됩니다. 이것 자체를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설명하며 분당 120ml, 오차 범주를 따져서 약 120에서 125ml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여과율의 분율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설명한 겁니다. 만약에 성인 여성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약 110ml per min 정도로 약간의 감소율을 갖지만 그 자체가 정상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구체 여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크레아틴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대사산물이면서 몸 밖으로 100% 빠져나가는 물질이어야 합니다. 즉 콩팥에서 100% 여과된 다음에 재흡수는 물론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100% 여과를 반영하는 물질이라서 여과된 양 그대로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여과량이 소변으로 배설되면서 이때 함께 동반돼서 나가는 체액량이 바로 여과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아틴이 100% 빠져나갈 때 동반돼서 나가는 체액이 바로 여과액의 양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공식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 페이지가 좀 잘못 나와 있습니다. 책이 다시 만들어져서 공식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책을 더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과율을 결정하는 방법, 그 인자는 바로 여과계수와 순여과압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과계수는 사구체 모세혈관의 표면적 그리고 혈관의 투과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어떠한 질환에 걸리거나 특히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구체의 모세혈관은 표면적이 감소되고 혈관의 투과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떨어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과 개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과율이 감소되어서
밖으로 소변을 만들어내는 여과율의 감소가 결국 신장의 기능이 약화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여과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고체 정수압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사고체 정수압을 높이는 방법은 그렇죠. 콩팥으로 혈액량이 많이 지나가면 됩니다. 그 자체가 사구체 내에 걸리는 정수압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을 그러나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왜냐하면 콩팥으로 혈액량이 많이 지나간다는 거 그대로 반영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체액량이 많아질수록 우리 몸은 체액량에 오히려 소실을 가져오고 혈압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역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루에 여과된 양은 정상적인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180리터 정도 됩니다. 이 중에 90% 정도가 재흡수가 되고 1.5리터 정도만 소변으로 배설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구체 여과율은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콩팥으로 지나가는 혈액량에 의해서도 변화하고 또 하나 혈압이 상승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여과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혈압이 10% 상승했다는 건 콩팥으로 지나가는 혈액량이 약 10% 정도 늘어났다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과율이 10%만 늘어나도 하루에 198리터 정도로 되게 많은 양이 늘어나죠. 그렇지만 재흡수율은 정상적으로 일정량만 발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19.5리터는 소변으로 배출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설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은 체액량이 감소되면서 동시에 굉장히 심각하게 전해질 소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혈압이 10% 정도 상승했다는 거는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변화예요. 체액량의 변화가 없어도 내 몸에 정상적인 물의 양이 존재해도 내가 조금만 흥분해도 조금만 교감신경이 흥분할 수 있을 만큼의 운동을 해도 조금만 화가 나도 혈압이 10% 정도는 금방 상승을 합니다. 그대로를 계속 유지돼서 내버려 둔다면 하루에 굉장히 많은 양의 소변이 배설되고 오히려 그 혈압이 상승되는 것이 역으로 작용해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혈압이 쉽게 변동될 수 있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는 사구체 여과율이 반응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압이 쉽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건 바로 일상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혈압의 변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약 80에서 180 정도의 범주 안에서는 비교적 일정하게 언제든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순간순간마다 혈압이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구체 여과율의 변화 없이 유지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사구체 여과율의 자동 조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범주 안에서 혈압이 변화할 수 있는 80과 180의 상승 범주 안에서는 사구체 여과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사구체 여과율의 자동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구체 여과율의 자동 조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들어가는 혈관과 나가는 혈관의 방향 안에서 즉 여기 들어가는 들새동맥을 수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구체 여과율을 높일 수 있을 만큼 콩팥으로 즉 사구체 안으로 혈액량이 많이 들어가려고 할 때 이때 들새동맥을 수축시킴으로써 들어가는 혈액량을 일정하게 조절을 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몬주머니가 만나는 이 여과액으로 빠져나가는 여과액의 양을 일정하게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들새동맥을 수축, 여과율을 일정하게 조절해 줌으로써 사구체 여과율의 자동 조절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범주 안에서만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혈압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조금씩 변동할 수 있는 조건 안에서 시시각각 계속해서 사구체 여과율이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주 안에서는 일정한 양으로 계속해서 조절되어짐으로써 사구체 여과율을 맞춰주고 있다. 그래서 체액량의 보존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구체의 여과율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혈관을 수축하거나 혹은 그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물질들을 분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그것을 위해 사구체 옆장치라는 것을 갖고 있게 됩니다. 사구체 옆장치. 적스타 글로멜라 어피러투스라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의 특징은 바로 세뇨관이 세동맥이랑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구체 옆장치는 원위세뇨관의 시작 부위에 존재합니다. 원위세뇨관이 그림에서처럼 네프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원위세뇨관은 네프론을 펼쳐놨을 때 모양처럼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들새동맥과 나가는 날새동맥의 정중앙에 원위세뇨관, 이 원위세뇨관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위세뇨관이 반드시 사구체 근처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심성 세동맥과 나가는 원심성 세동맥, 즉 들새동맥과 날새동맥 사이를 지나면서 이들의 구조가 어우러져 있는데 이것을 사구체 옆장치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원위세뇨관이 이들의 혈관이랑 만나는 이 부위 보세요. 만나 있긴 하지만 완전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둘을 연결해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치밀반이라는 부위입니다. 원위세뇨관이 혈관과 만나는 부위는 원위세뇨관 안쪽에 치밀반이라는 세포의 구조이고 이 치밀반이 하는 역할은 원위세뇨관으로 지나가는 여과액의 많고 적음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위세뇨관으로 지나가는 여과액이 감소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위세뇨관으로 지나가는 여과액이 감소되었다는 건 그 전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여과되고 있는 실제 혈액량이 감소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나 원위세뇨관의 치밀반은 원위세뇨관으로 지나가는 여과액의 감소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감지된 이 정보를 바로 이 구심성 세동맥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구심성 세동맥을 감싸고 있는 과립세포가 있습니다. 이 과립세포, 즉 사구체 옆세포라고도 합니다. 이 사구체 옆세포인 과립세포로 전달을 하는 거죠. 전달을 하면 이 과립세포는 그때에 바로 레닌을 분비합니다. 이 과립세포는 레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레닌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쵸?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이어집니다. 즉 레닌에 의해서 이제 안지오텐신 2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의 활성화를 통해 혈관이 수축하기도 하고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자, 사구체 옆장치의 구조의 주인은 바로 여과의 량을 감지하는 치밀반이 있으며 그리고 또 하나 치밀반과 서로 만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과립세포가 있습니다. 원위세뇨관에 지나가는 여과액의 감소를 특히나 센시티브하게 감지합니다. 그럼 치밀반이 감지한 그 정보가 과립세포로 전달을 하고 과립세포는 레닌을 분비해서 이 사구체 옆장치는 바로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치밀반은 여과액을 측정해서 과립세포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과립세포는 레닌을 분비하죠. 레닌은 레닌과 안지오텐신이 서로 만나 안지오텐신 노젠이 안지오텐신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이 활성화되는 역할을 합니다. 레닌이 안지오텐신 노젠을 만납니다. 그 안지오텐신 노젠이 바로 안지오텐신 1 그리고 한번 전환 효소의 작용을 통해 안지오텐신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닌, 안지오텐신 2의 활성화 그리고 알도스테론의 활성화는 각각의 주어진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 아까 말했습니다. 원위세뇨관에 지나가는 여과액이 감소되었다라는 건 그 전전으로 들어가면 바로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구체 여과율이 언제 떨어질까요? 그렇죠? 출혈이나 탈수가 일어나서 체액량이 감소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구체 정수합이 떨어집니다. 사구체 정수합.
그때의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상태로 여과액의 양이 감소된 거죠. 그러면 이 정보가 치밀반으로 그리고 사구체 엽세포의 레닌으로 갑니다. 그럼 레닌이 안지오텐신 노젠을 안지오텐신 1으로 바꿔주고 안지오텐신 1이 전환 효소의 작용을 통해 안지오텐신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 과정, 레닌에서부터 안지오텐신 2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안지오텐신의 활성화라고 합니다. 안지오텐신의 활성, 즉 활성된 안지오텐신 2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안지오텐신 2의 역할은요, 바로 근위세뇨간에서 근위세뇨간 물질의 제흡수를 활성화시킵니다. 두 번째, 안지오텐신은 나중에 알도스테론의 활성화까지 넘어가죠. 알도스테론의 활성화를 일으키고요. 세 번째, 바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어떤 혈관이냐? 저항혈관. 안지오텐신 2가 저항혈관을 수축하는데 이 중에서 어떤 저항혈관이냐? 세동맥이죠. 바로 원심성 세동맥을 수축합니다. 자, 들어가는 구심성 세동맥, 나가는 원심성 세동맥, 그리고 이렇게 보몬주머니로 이어지는데, 자, 어디? 나가는 원심성 세동맥을 수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는 체액량이 조금 줄어들어도 여기 사구체에 모여드는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과가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과가 정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체액량이 감소해도 여과의 수순을 정상적으로 따라가서 밖으로 버려지는 여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구체 정수압이 증가된다는 건 사구체 정수압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면 바로 음성 되먹임 기전으로 더 이상 이러한 작용은 활성화되지 않게 됩니다. 자, 사구체 엽세포로 전달된 정보로 레닌이 분비되며 안지오텐신이 활성화되죠. 이 안지오텐신 2가 활성화된 안지오텐신 2가 원심성 세동맥을 수축합니다. 그래서 사구체 정수압을 만들고 이게 다시 사구체 여과율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바로 튜블로, 세뇨관, 그리고 글로메룰라 사구체의 되먹임 기전이라고 설명하죠. 사구체 여과율의 자동 조절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혈압이 떨어졌을 때, 즉 출혈이나 탈수에 의해서 혈압이 감소되었을 때 빚어지는 여과율의 감소를 차단하고자 이렇게 혈압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날세동맥, 즉 원심성 세동맥을 수축함으로써 잠시 머무는 사구체의 혈액량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과되는 여과율을 20% 그리고 양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사구체, 그러니까 세뇨간 사구체 되먹임에 의한 사구체 여과율의 자동 조절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혈압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혈압이 떨어져서 여과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어나는 과정, 되먹임 기전입니다. 음성 되먹임 기전. 이와 같은 작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작용이 나중에 회복이 되면 일어난다라고 해서 음성 되먹임 기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저항혈관을 수축하는 건 바로 안지오텐신, 활성화된 안지오텐신 2입니다.